여러분, 저는 지금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73인데 말이죠.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 달랑 있는 이런 곳에서요. 평생 모아서 마련한 3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재혼한 남편이 제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 남편이랑 자식들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그 집을요. 믿으시겠습니까? 제 명의로 된 집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이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걸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는요. 사모님, 집 매매 축하드립니다. 잔금 일정 잡으려고 연락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갖다 댔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들리는 건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사모님, 계약금 1,000만 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1,000만 원? 저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딱 그만큼 살고 떠났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 혼자 두고 가서 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잘 잤어?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녁 먹으면서 오늘 뭐 했어?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요. TV 보다가 웃긴 장면 나와도 혼자 웃고 슬픈 드라마 보다가 혼자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이 박모 씨였어요. 70살, 저보다 3살 아래였죠. 첫인상이 참 인자해 보였습니다. 안경 쓴 모습이 학교 선생님 같았어요. 부인,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거든요. 그렇게 말을 걸더군요. 목소리도 참 다정했어요. 처음엔 그냥 말벗이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식사도 하고요. 박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같이 안타까워하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걸려서 경로당에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박 씨가 집까지 찾아와서 죽을 사다 줬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하면서요. 그때 가슴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저도 매일 빈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식들한테 말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재혼이에요. 큰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요? 아들도 거들었죠. 엄마, 그 사람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런 사람 많대요. 엄마 집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밤에 잠들기 전에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파도 혼자 약 먹고 병원도 혼자 가고 명절 되면 자식네 집 눈치 보면서 가고 그런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박 씨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안부 전화를 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파스도 사다 주고요. 제가 순자 씨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 몰래 재혼 신고를 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 찍던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설렜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시작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고 오늘 뭐 먹을까요? 함께 의논하고 밥을 같이 먹고요. 저녁에 TV 보면서 저 배우 연기 잘하네 이야기도 나누고요. 말벗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경로당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나 재혼했어.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부럽네,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통장 좀 맡아둘까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숫자 계산도 잘 못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더니 부부인데 뭘 그래요. 제가 해드리면 편하잖아요. 하면서 자꾸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엔 인감도장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제가 보관할게요. 그러고요.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했더니 순자 씨, 저 못 믿어요. 부부인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하면서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다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좀 떼야 하는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물었더니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집이니까 한번 봐야죠. 그러더군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뭘 숨기겠습니까?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통장 같이 썼고 도장도 서로 찍어주고 그랬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씩 하나씩 제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통장도, 인감도장도, 서류의 도장도요. 박 씨가 고마워요. 순자 씨 하면서 웃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여보, 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잠깐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그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은 제가 가진 전부였거든요. 남편이랑 30년 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한 달만 빌려주면 돼요. 친구가 꼭 갚는데요. 제 친구인데 제가 보증 설 수 있어요. 박 씨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집은 절대 안 돼요. 통장이랑 도장은 드렸어도 집말은 안 돼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박 씨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날 박 씨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부부인데 이것도 못 믿어요. 그럼 당신 혼자 살 거예요. 난 뭐예요? 그냥 말벗이에요. 차갑게 쏘아붙이더군요.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안 돼요. 집만은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전부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지만 박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박 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왜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죠.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12시에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고요. 저한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밥을 해놔도 안 먹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요.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집을 담보로 내줬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경로당 친구들한테 재혼했다고 자랑했던 게 부끄러워서 경로당도 안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집 매매 축하드립니다. 잔금 일정 잡으려고요. 네? 무슨 소리세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하신 거 아니세요? 계약금 1,000만 원도 받으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잔금일인데요. 부동산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전화기를 놓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박 씨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제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요. 제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도장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박 씨가 서류 좀 확인해달라며 여러 장을 내밀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도장만 찍어주세요. 은행 서류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5장쯤 되는 서류를 쭉 펼쳐놨었어요. 여기 도장만 쭉 찍어주세요. 저는 그때 안경도 안 쓰고 있었고 글씨도 작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뭐 확인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냥 은행 적금 서류예요. 우리 노후 대비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매매 계약서에다가요. 부부를 믿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매매 금액이 3억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은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푼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정신을 차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집이 팔렸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울면서 호소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나 차갑기만 했어요. 사모님, 여기 도장을 직접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매매 계약서인 줄 몰랐다고요. 속은 거예요. 저는 울면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사모님이 모르고 찍었다는 증거가요. CCTV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찍으신 거면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집이 사라졌어요. 소송을 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들어요. 사모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으니까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부부 사이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씨는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3일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결국 잔금날이 되었습니다. 집은 팔렸고 저는 나와야 했어요. 이사 갈 곳도 없고 갈 데도 없었지만 나와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매매대금 3억 중에서 제가 받은 건 딱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통장에 넣어줬어요. 순자 씨, 이게 전부예요. 대출금 1억 5천 갚고 중개수수료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통장을 던지듯이 주더군요. 당신이 집을 담보로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돌아서더니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모은 돈이 제 집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60년을 일해서 모은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이랑 신혼살림 차릴 때 산 그 집, 애들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그 집,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그 집이요. 그 모든 추억이 3억에 팔려나간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목숨과 같다. 그것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에게 재산을 지키라고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고 당부하셨대요. 노인이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재산은 생명이니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어도 실천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예요.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며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쌀도 제일 싼 거 사고 반찬도 거의 김치밖에 못 먹어요. 병원도 못 갑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아요. 병원비가 무섭거든요.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는 게 전부예요. 자식들한테는 연락 안 합니다. 엄마가 재혼한다고 그랬을 때 말렸잖아요. 할까봐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가요. 재혼했다고 자랑했던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혼자서요. 이제는 재혼하기 전보다 더 외롭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제 집이 있었고 제 돈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혼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집이 있으시다면 절대로요. 외로움 때문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외로워서 재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잠깐이에요. 지금 저는 재혼하기 전보다 100배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재혼 상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심하세요. 박 씨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상냥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습니다. 요즘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대요. 경찰서에 갔을 때 들으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다들 외로움 때문에 재혼했다가 집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그런데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돼요. 부부라도요. 저는 안경도 안 쓰고 도장 찍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뭐 확인하는 거예요? 물었을 때 그냥 은행 서류라고 했으니까 믿었죠. 앞으로는 안경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고 찍으세요. 아니, 아예 도장을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안 돼요. 통장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부부라도 통장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인감도장은 더더욱이요. 인감도장만 있으면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남한테 주지 마세요.
집 명예 절대 바꾸지 마세요. 공동 명의로 하자. 제 명의로 바꾸자. 이런 말 나오면 그때부터 의심하세요. 담보대출 절대 안 돼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한 달만 빌려주면 돼요. 이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빌려주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재혼하기 전에 자식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그만두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재산 정리하세요. 재산 분할, 약정서 같은 거 미리 써두고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받으세요. 가장 좋은 건 재혼 안 하는 겁니다. 외롭다고 재혼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자식들 말을 안 들었을까요? 왜 박 씨를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도장을 함부로 찍었을까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만 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박 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 없이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 나이에 월세방에서 산다는 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게,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내복 2벌 입고 이불 덮고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하나로 버텨요.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가 아니었는데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 씨가 그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통장 달라고 한 것, 인감도장 달라고 한 것,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한 것, 다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부부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겼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해요? 근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용당한 거였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합니다. 제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속지 않아요.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듣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외로움도 덜어요. 재혼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식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엄마 외로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바쁘긴 해도 엄마 말은 들어요. 전화라도 자주 해줄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좋아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덜 외로워요. 말은 못해도 곁에 있어 주잖아요. 뭐든지 재혼보다는 나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재혼은 답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잠깐이지만 잃은 재산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요. 집이 있으시면 절대 재혼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시면 절대 통장 맡기지 마세요. 도장은 절대 함부로 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그걸 지켜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남한테 빼앗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매일 내일은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조심하셔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노년의 재산은 목숨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보셔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